치밀한 증거 수집 20년 전으로의 여행. 과거의 흔적을 찾아서 2015년 투자로 어느 정도 자산을 모은 나는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다. 복수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형을 완전히 몰아붙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다행히 나는 어려서부터 꼼꼼한 성격이었다. 중요한 서류들은 대부분 보관하고 있었고 통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백업도 습관적으로 해뒀다. 우선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형이 건물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던 그때 집 한구석에서 오래된 휴대폰을 찾아냈다. 2003년 당시 사용하던 폴더폰이었다. 배터리는 완전히 방전되어 있었지만 충전기를 구해서 켜보니 기적적으로 작동했다. 통화 기록을 확인해보니 2003년 7월 15일 오후 2시 37분에 형과 12분간 통화한 기록이 있었다. 그리고 그 통화 내용이 녹음 파일로 저장되어 있었다. 파일을 재생하는 순간 2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민수야, 정말 미안해. 사업자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건물 명의를 빌려야겠어. 정말 잠깐만이야. 6개월, 아니 1년만. 사업만 궤도에 오르면 바로 내 명의로 돌려놓을게. 약속해. 형, 정말 위험하지 않아? 만약에 사업이 잘못되면. 민수야, 우린 형제잖아. 내가 너한테 해를 끼칠 사람으로 보여? 이 건물은 우리 부모님의 유산이야. 내가 그걸 함부로 할 리가 있겠어? 분명하게 빌린다고 했다. 잠깐만이라고 했다. 약속한다고 했다. 이보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문자 메시지도 복구해야 했다. IT 전문가의 도움. 2016년 나는 데이터 복구 전문 업체를 찾아갔다. 20년 전 휴대폰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나요? 20년 전이라. 쉽지 않겠지만 한번 봐드릴게요. IT 전문가 김 씨는 오래된 휴대폰을 정밀 분석했다. 다행히 플래시 메모리가 손상되지 않았네요. 삭제된 문자 메시지와 사진들 대부분을 복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용은 2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복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다. 일주일 후 복구된 데이터를 받았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문자 메시지 2847건, 사진 156장이 고스란히 살아나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2003년 7월 16일 형이 보낸 문자였다. 민수야,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 형이 평생 은혜를 잊지 않을게. 1년 안에 꼭 명예 돌려놓을 거야. 약속해. 그리고 2004년 1월 3일자 문자. 새해 복 많이 받아. 사업이 생각보다 어렵지만 올해 안에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2004년 6월 15일자 문자. 미안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하지만 절대 너한테 손해주지 않을게. 형을 믿어줘. 모든 문자가 형의 약속 위반과 기만을 증명하는 증거들이었다. 카카오톡과 이메일 복구.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부터의 기록들도 복구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모두 백업했다. 특히 2012년의 대화가 중요했다. 형, 건물 팔고 나서 내 몫은 언제 줄 거야? 무슨 내 몫이야? 건물은 내 명의였잖아. 형이 분명히 잠깐만 빌린다고 했잖아. 그런 말 했나? 기억이 안 나네. 2003년에 분명히. 7년 전 일을 지금 와서? 증거라도 있어? 이 대화 내용은 형이 의도적으로 기억을 왜곡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였다. 메모와 일기 당시의 감정까지. 나는 중학교 때부터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일기를 다시 찾아 읽어봤다. 2003년 7월 15일 일기. 오늘 형한테 건물 명의를 넘겨주기로 했다. 사실 많이 고민했다. 하지만 형을 믿기로 했다. 형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니까. 6개월 후면 다시 내 명의로 돌아올 건물이지만 그래도 왠지 모르게 불안하다. 2004년 12월 31일 일기. 올해가 지나간다. 형이 1년 안에 명의를 돌려놓는다고 했는데 벌써 1년 반이 지났다.
형한테 물어봐도 계속 미룬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형을 의심하고 싶지 않다. 2005년 11월 31일기. 형이 건물을 팔려고 한다는 걸 알았다. 내가 바보였나? 형을 너무 믿었나? 어떻게 형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모든 기록이 당시 내 심정과 형의 약속을 증명하고 있었다. 제3자 증인 찾기. 2017년 나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제3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우리 건물 1층 카페를 운영했던 박 사장이었다. 다행히 연락처를 구할 수 있었다. 아, 민수 씨. 오랜만이에요. 그때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셨죠? 혹시 2003년에 형이 건물 명의를 바꿨을 때 기억나시나요? 물론이죠. 민호 씨가 임대료 받는 방식을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사업 때문에 잠깐 명의를 바꾸는 거라고 했는데 다른 얘기는 없었나요? 민호 씨가 동생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동생이 걱정할까봐 그런다고. 나중에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박 사장의 증언은 형이 처음부터 나를 속일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다. 형의 이중생활 추적. 위선적인 형의 모습. 그동안 형을 관찰하며 알게 된 사실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형은 완전한 이중인격자였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 앞에서는 부모님 유산을 잘 관리하는 효자로 행세했다. 민호는 정말 의젓하다. 부모님 돌아가신 후로 동생까지 잘 챙기고. 그러게 말이야. 건물도 혼자 관리하고 동생도 뒷바라지하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뒤틀렸지만 나는 참았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거라고 믿었다. 형은 심지어 친척들에게 민수도 잘 챙기고 있어. 건물 수익을 반반씩 나누고 있어라며 거짓말을 늘어놓기도 했다. 2018년 추석, 큰고모가 나에게 물었다. 민수야, 형한테 고마워해야 해. 건물 관리하느라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나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다. 네, 고모. 형한테 정말 고마워하고 있어요. 형의 사업 실패와 도박 중독. 사설 탐정을 고용해 형의 금융 거래 내역을 조사했다. 물론 불법적인 방법은 아니었다. 공개된 정보와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종합해서 추정한 것이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2005년 12월 건물 매각 대금 12억 원 수령. 2006년 3월 주식 투자로 3억 원 손실. 2006년 8월 부동산 투기로 2억 원 손실. 2007년 2월 지인 사업 투자로 2억 원 손실. 2007년 7월 카지노에서 1억 원 손실. 2008년 1월 온라인 도박으로 3억 원 손실. 2008년 6월 나머지 1억 원까지 모두 탕진. 불과 3년 만에 12억 원을 모두 날린 것이었다. 그것도 투자나 사업이 아닌 도박으로. 이런 놈이. 자료를 보며 이를 악물었다. 부모님의 유산으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은 돈으로 도박을 했다니 용서할 수 없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이후였다. 형은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사람들을 속였다. 회사 동료들에게 투자를 받는다며 돈을 빌렸고 심지어 여자친구한테까지 손을 벌렸다. 2010년 형의 여자친구 정미 씨가 2천만 원을 빌려줬다가 못 받고 헤어졌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민호 씨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연히 정미 씨를 만나 들은 이야기였다. 부모님 유산으로 건물이 있다고 해서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건물은 이미 팔고 없더라고요. 동생한테는 사업 실패라고 둘러댔다면서 실제로는 도박으로 다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형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주변 인물들의 증언 확보. 믿을 수 있는 친구 준석. 대학교 동기 준석은 내 복수 계획을 처음부터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가 된 그는 내가 수집한 증거들을 법적으로 검토해 주었다. 2019년 어느 날 준석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민수야, 정말 대단하다. 이 정도 증거면 승소가 거의 확실해 보여. 준석이 내가 가져온 자료들을 하나씩 검토하며 말했다. 특히 이 통화 녹음 파일은 결정적이야. 형이 명의를 빌린다고 명확하게 말했잖아.
이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 시효는 괜찮아? 사기죄는 피해자가 사실을 안 날로부터 7년이야. 내가 형의 기만 사실을 확실히 안 건 2005년이니까 아직 시효가 남아 있어. 민사소송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10년이야. 하지만 내 경우는 계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시효 적용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준석의 전문적인 분석은 내게 확신을 주었다. 다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게 있어. 뭐야? 형이 동의하에 명의를 넘겼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그때 내가 성인이었고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를 했다고 반박할 수 있어. 하지만 명의를 빌려주는 것과 소유권을 넘겨주는 건 다르잖아. 맞아. 그래서 이 녹음 파일이 중요한 거야. 형이 분명히 빌린다고 했으니까. 그 당시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 2020년 나는 2003년명의 이전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다. 17년이 지났지만 다행히 같은 자리에서 영업하고 있었다. 혹시 2003년에 여기서 일하셨던 분 계세요? 저요. 제가 2000년부터 여기서 일했어요. 김 대표가 대답했다. 김민호, 김민수 형제 기억나세요? 건물명에 이전했었는데. 아, 그때 기억나요? 좀 특이한 경우였어요. 어떤 점에서요? 보통은 매매할 때 명예 이전하는데 그때는 매매가 아니라 그냥 형제 간의 명의만 바꾸는 거였거든요. 형이 동생한테 사업 때문에 잠깐만 빌린다고 하더라고요. 김 대표의 증언도 형의 기만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였다. 그때 동생분이 좀 고민스러워 보이시더라고요. 형이 걱정하지 마, 잠깐만이야 라고 계속 달래는 거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특이한 점은 없었나요? 형이 동생한테 이 일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라고 하더라고요. 가족 일이니까 굳이 떠벌릴 필요 없다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형은 처음부터 나를 속일 계획이었던 것이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제2부 복수의 시작 마지막 한방. 완벽한 준비의 완성. 최고의 법정 대리인 선택. 2023년 봄 드디어 때가 왔다. 20년간 모은 자산은 8억 원을 넘어섰고 증거도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이제 남은 건 최고의 변호사를 찾는 일이었다. 나는 서울 서초동의 대형 로펌들을 하나씩 방문했다. 상담료만 해도 시간당 30만 원씩 했지만 이것도 복수를 위한 투자였다. 5번째로 방문한 정혜법무법인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다. 이 사건 정말 흥미롭네요. 김태원 변호사 45는 내가 준비한 자료를 보며 눈을 빛냈다. 형사법 전문가로 사기 사건을 많이 다뤘다고 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0년이 지난 사건이라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특히 이 통화 녹음 파일이 결정적입니다. 빌린다는 표현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 기간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이건 사기죄 구성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합니다. 김 변호사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계속 설명했다. 문자 메시지와 주변 증인들의 증언도 일관성이 있고요. 무엇보다 피고인이 실제로 건물을 매각해서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비는 어떻게 되나요? 착수금 2천만 원, 성공 보수금 판결 금액의 10%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20년간 준비해온 복수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물었다. 뭔가요? 왜 20년을 기다리셨어요? 진작 소송하셨으면 되었을 텐데. 복수는 차가워야 제맛이잖아요. 뜨거운 감정으로 하는 복수는 실패하기 쉬워요. 김 변호사가 씁쓸하게 웃었다. 20년. 정말 대단한 인내력이네요. 소송장 작성과 전략 수립. 김 변호사와 함께 소송 전략을 세밀하게 수립했다. 1차 형사 고발. 사기죄로 형을 고발. 증거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증인 증언. 2차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청구 금액 건물 현재 시가 15억 원 20년간 임대료, 손실 정신적 피해 이자.
예상 배상액 약 18억 원. 정말 이 정도까지 받을 수 있나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보수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20년간의 기회비용까지 고려하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소송장을 작성하는데 일주일이 걸렸다. 20년간의 이야기를 법률 용어로 정리하는 작업이었다. 소장 주요 내용.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부동산 명의를 편취한 행위, 구체적인 기망 내용과 시기, 피고의 약속 위반과 배임 행위,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근거와 금액 산정, 모든 증거를 첨부하고 증인 명단도 정리했다. 20년간의 준비가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형의 방심과 오만, 소송장 송달과 형의 첫 반응. 2023년 7월 20일 오전 10시 소송장이 형에게 전달되었다. 그날 오후 3시 형에게서 전화가 왔다. 20년 만에 받는 형의 전화였다. 야, 이게 뭐야? 소송장이 왔는데? 형의 목소리에는 당황함보다는 화가 더 많이 섞여 있었다. 보면 알잖아. 20년이 지난 일을 지금 와서? 너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건 형이지. 20년 동안 가족을 속이고 살면서. 속여? 무슨 소리야? 내가 자발적으로 명의를 넘긴 거잖아. 형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그때 일을 누가 기억해? 증거도 없으면서 무슨 소송이야? 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형, 나를 너무 우습게 본 것 같네. 뭐? 20년 동안 가만히 있었다고 해서 아무 준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했어? 무슨?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20년 동안 뭘 했는지. 전화를 끊었다. 형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귀에 선했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형의 허술한 대응. 일주일 후 형이 선임한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안녕하세요. 박철민 변호사입니다. 피고 김민호 씨의 대리인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경력이 얕은 변호사 같았다. 반갑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협의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20년이 지난 일이라 서로 기억도 애매하고 협의할 게 없습니다. 법정에서 뵙죠? 그래도 형제 간의 일인데. 형제라고요? 나는 차갑게 웃었다. 20년 전에 그런 관계는 끝났습니다. 형은 여전히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 20년이 지났으니 증거도 없을 거고 서로 있어도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증거로 형이 선임한 변호사도 신입에 가까운 변호사였다. 변호사비를 아끼려고 한 것이 분명했다. 형, 정말 바보구나. 혼자 중얼거렸다. 20년 동안 나를 너무 얕봤어. 첫 번째 조정 시도. 8월 중순 법원에서 조정을 권유해왔다.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당사자 간 합의를 시도해보자는 것이었다. 조정실에서 20년 만에 형과 마주 앉았다. 형은 많이 늙어 있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40대 중반의 나이치고는 너무 늙어 보였다. 아마 그동안의 방탕한 생활 때문이겠지. 민수야. 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할 필요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 나는 냉소했다. 가족이 가족한테 이런 짓을 해? 조정위원이 개입했다. 자, 우선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원고 측부터 말씀해 보세요. 김 변호사가 간략하게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형의 기만과 배임,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를 조리 있게 정리했다. 피고 측은 어떻습니까? 형의 변호사가 말했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 하에 정당하게 명의를 이전받았습니다. 20년이 지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나는 끼어들었다. 그럼 내가 기억을 되살려 줄게. 나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이게 뭔데? 형이 불안해했다. 2003년 7월 15일 형이 나한테 한 말. 재생 버튼을 눌렀다. 민수야, 정말 미안해. 사업자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건물 명의를 빌려야겠어.
정말 잠깐만이야. 6개월, 아니 1년만. 사업만 궤도에 오르면 바로 내 명의로 돌려놓을게. 조정실에 형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20년 전에 그 목소리가. 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형의 변호사도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조정위원이 놀란 듯 물었다. 이것이 언제 녹음된 건가요? 2003년 7월 15일 오후 2시 37분입니다. 통화 기록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건 상황이 어려워서. 상황이 어려우면 가족을 속여도 되는 거야? 나는 차갑게 물었다. 민수야, 형이 정말 미안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20년 만에 들어보는 형의 진심 어린 사과였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조정은 거부합니다. 나는 일어서며 말했다. 재판으로 가죠. 법정에서의 극적인 대결. 첫 번째 공판. 2023년 10월 5일 드디어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나는 검은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차려입었다. 20년을 기다린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 형도 정장을 입고 왔지만 어딘가 초라해 보였다. 값싼 기성복에 낡은 구두. 20년 전에 12억을 가졌던 사람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사건을 개시하겠습니다. 재판장이 말했다. 원고 측 변호인, 주장을 말씀해 보십시오. 김 변호사가 일어섰다. 존경하는 재판부. 이번 사건은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부동산을 편취한 명백한 사기 사건입니다. 김 변호사는 차근차근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형이 잠깐만 빌린다고 하며 명의를 넘겨받았지만 실제로는 건물을 매각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피고가 처음부터 원고를 기망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음 증거들을 통해 명확히 드러납니다. 첫 번째 증거로 통화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민수야, 정말 미안해. 사업자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건물 명의를 빌려야겠어. 정말 잠깐만이야. 6개월, 아니 1년만. 사업만 궤도에 오르면 바로 내 명의로 돌려놓을게. 법정에 형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재판장이 피고 측에게 물었다. 피고는 이 녹음 내용을 부인하십니까? 형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이 녹음은 20년 전의 것으로 진위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설사 진짜라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맥락을 무시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피고는 당시 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명의를 변경한 것이지 원고를 기망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반박했다. 그렇다면 왜 건물을 매각했습니까? 사업을 위해 명의만 변경한 것이라면 건물을 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형의 변호사가 당황했다. 그것은 사업 실패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습니다. 사업 실패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도박으로 돈을 탕진한 것 아닙니까? 재판장이 개입했다.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김 변호사가 준비한 자료를 제출했다. 형의 카지노 출입 기록, 온라인 도박 거래 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형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결정적 순간들. 두 번째 공판에서는 증인 신문이 있었다. 첫 번째 증인은 당시 부동산 중개업소 김 대표였다. 증인은 2003년 7월 피고와 원고 간의 명의 이전 업무를 담당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피고가 원고에게 사업 때문에 잠깐만 명의를 빌린다고 하는 걸 직접 들었습니다. 원고가 걱정스러워하자 걱정하지 마, 잠깐만이야라고 달랬습니다. 다른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까? 피고가 원고에게 이 일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당시에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1층 카페를 운영했던 박 사장이었다. 피고가 건물을 매각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동생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서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동생한테 설명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증인으로 형의 전 여자친구 정미 씨가 나왔다.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까? 네, 2010년에 2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때 피고가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님 유산으로 건물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건물은 이미 팔고 없더라고요. 피고가 건물을 판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처음에는 사업 실패라고 했는데 술 취했을 때 실제로는 도박 때문이라고 실토했어요. 모든 증인의 증언이 형의 기만과 배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형의 변호사는 반대 신문에서 증인들의 기억이 부정확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여러 증인의 일관된 증언 앞에서는 무력했다. 형의 마지막 항변. 세 번째 공판에서 형이 직접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 피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재판장의 말에 형이 일어섰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재판장님, 저는 정말 동생한테 미안합니다. 형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회사에서 사업을 해야 했는데 자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잠깐만 도움을 요청한 거였어요. 그럼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사업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그리고 실수를 했어요. 실수라는 게 도박을 말하는 겁니까? 형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원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형이 나를 바라봤다. 20년 만에 제대로 마주한 시선이었다. 민수야, 형이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지만 정말 미안해. 그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20년 동안 미워했던 사람이 그래도 한때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사람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하지만 감정에 휩쓸릴 수는 없었다. 재판장님, 나는 일어서서 말했다. 피고의 사과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20년 전에 했어야 할 사과를 지금 해서 무슨 소용입니까? 최종 판결의 순간 2023년 12월 15일 드디어 판결이 내려졌다. 사건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피고 김민호는 2003년 7월 원고 김민수를 기망하여 부동산 명의를 편취하고 2005년 12월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2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다. 특히 피고는 명예 이전 당시 잠깐만 빌린다고 명확히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건물을 매각했으며 그 대금을 도박 등으로 탕진한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형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배상하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손해배상금 16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16억 5천만 원.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많은 금액이었다. 또한 위 금액에 대하여 2005년 12월 1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라. 지연손해금까지 합하면 총 2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리의 여운. 법정에서 나오는 길에 형이 뒤따라왔다. 민수야, 이제 와서 뭐라고 할 말이 있어? 형이 정말 잘못했어. 20년 전에 했어야 할 사과를 이제라도. 늦었어. 나는 돌아보며 말했다. 20년 전에 형이 나한테 했던 말 기억해? 무슨? 내가 나한테 명예 넘긴 건 내 선택이었어. 나는 형이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했다. 법적으로 내가 소유자야. 내가 팔든 말든 그건 내 자유지. 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제 법이 내 편이야.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나는 형을 뒤로하고 걸어갔다. 20년간의 복수가 드디어 끝났다. 밖으로 나오니 12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하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마음이 따뜻했다. 김 변호사가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축하합니다. 정말 대단한 승리예요.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의뢰인이 20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런 케이스는 처음 봅니다. 법원 앞 계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부모님, 이제 정말 끝났어요. 에필로그, 새로운 삶의 의미, 그 자유와 행복의 시작. 새로운 출발. 카페 다시 처음.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났다. 2024년 여름, 나는 강남구 신사동에 작은 카페를 열었다. 다시 처음. 카페 이름을 정할 때 한참을 고민했다. 20년의 복수가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이름을 찾고 있었는데 문득 이 이름이 떠올랐다. 카페는 그리 크지 않았다. 테이블 12개, 좌석 30개 정도의 아담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내가 직접 설계하고 꾸민 공간이라 더욱 소중했다. 20년 전 부모님의 상가 건물 1층에 있던 카페를 보며 꿈꿨던 일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다. 그때는 형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내 꿈을 빼앗을 수 없었다. 원두는 직접 선별해서 로스팅했다. 에티오피아 시다모, 과테말라 안티구아, 콜롬비아 수프리모. 각각의 원두가 가진 고유한 향과 맛을 살리는 것이 내 철학이었다. 사장님, 오늘 원두는 어떤 걸 추천하세요?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물었다. 오늘은 콜롬비아 수프리모를 추천드려요. 달콤한 캐러멜 향이 일품이거든요. 그럼 그걸로 주세요. 아, 그리고 사장님 표정이 요즘 정말 밝아졌어요. 그런가요? 네, 처음 왔을 때는 뭔가 무거운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맞다? 나는 변했다. 20년간 마음속에 쌓여있던 분노와 원한이 사라지니 정말로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일상의 소중함.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나 카페 준비를 했다. 원두를 갈고 머신을 점검하고 매장을 청소했다. 예전 같으면 지루했을 일상이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소중했다. 오전 8시에 문을 열면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출근길에 아메리카노를 사가는 직장인, 신문을 읽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은퇴하신 분들, 노트북을 펴놓고 공부하는 대학생들. 각자 다른 이유로 내 카페를 찾아오지만 모두 소중한 손님이었다. 사장님, 원두 맛이 정말 좋네요. 어디서 사오시는 거예요? 직접 선별해서 로스팅하고 있어요. 매주 소량씩 신선하게. 와, 정말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구나. 손님들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볼 때마다 뿌듯했다. 내가 정성스럽게 만든 커피가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만든다는 생각에 점심시간이 지나면 카페는 조용해졌다. 그때 나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거나 다음날 메뉴를 준비했다. 저녁 8시에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다. 별이 보이는 날이면 부모님 생각이 났다. 부모님,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고 누구에게 복수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자유의 의미. 판결을 통해 받은 돈은 총 20억 원이 넘었다. 원금 16억 5천만 원에 지연손해금까지 합한 금액이었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 자유였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자유. 카페 운영비로는 월 800만 원 정도 들어갔다. 임대료 400만 원, 원부 재료비 200만 원, 인건비 아르바이트생 1명 150만 원, 기타 관리비 50만 원. 매출이 월 1200만 원 정도 나오니까 순수익은 400만 원 정도였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충분했다. 더 이상 돈을 위해 살지 않아도 되었으니까 나머지 돈은 안전한 투자처에 분산해서 투자했다. 국채, 우량주, 부동산 등에 나눠서 투자하니까 월 600만 원 정도의 투자 수익이 나왔다. 카페 수익과 투자 수익을 합하면 월 1000만 원. 혼자 살기에는 넘치는 돈이었다. 이제 정말 자유롭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 끈질긴 접근. 판결 이후 형은 계속 연락을 시도했다. 전화, 문자, 심지어 직접 찾아오기도 했다. 민수야, 형이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김민호 씨, 우리는 이제 남남입니다.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민수야, 우린 형제잖아.
혈육이잖아. 혈육? 나는 냉소했다. 혈육이 혈육한테 이런 짓을 해요? 2024년 추석, 형이 카페로 찾아왔다. 민수야, 명절인데 이렇게 혼자 있지 마. 혼자가 편해요.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형제가 이렇게 남남이 되는 걸 원하셨을까? 그 말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부모님이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릴 뻔했다. 부모님 말씀 꺼내지 마세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부모님의 유산을 도박으로 날린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부모님을 언급해요? 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부모님이 정말 살아계셨다면 자식이 자식을 속이는 걸 보시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오히려 김민호 씨를 더 혼내셨을 거예요. 민수야. 김민호 씨. 나는 형의 본명을 불렀다. 우리 사이는 20년 전에 이미 끝났어요. 법정에서 판결받은 건 그냥 마무리 절차였을 뿐이에요. 형이 무릎을 꿇었다. 제발 용서해줘. 형이 죽을 때까지 속죄하면서 살겠어. 카페 안의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나는 형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일어나세요. 보는 사람들 있어요. 용서해 줄 때까지 안 일어나겠어. 그럼 계속 거기 있으세요.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창문 너머로 형이 1시간이 넘도록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 보였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중재 시도. 형이 직접적인 접근에 실패하자 이번에는 친척들을 통해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 민수야, 형이 그렇게 빌고 있는데 그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큰 고모가 전화를 걸어왔다. 고모, 전 이미 용서했어요. 그럼 왜? 법적으로 용서했다는 뜻이에요. 형사 고발을 취하하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민사소송만 해서 돈만 받았잖아요. 그게 용서야? 네, 그게 용서예요. 더 이상 바랄 건 없어요. 민수야, 너도 너무한다. 아무리 그래도 혈육인데. 고모.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혈육이면 혈육을 속여도 되나요? 부모님 유산을 도박으로 날려도 되나요? 그건 아니지만. 그럼 끝났어요. 더 이상 이 얘기 하지 말아요. 작은아버지도 찾아왔다. 민수야, 형 좀 봐줘라. 지금 완전히 망가져 있어. 그건 자업자득이에요. 그래도 가족이잖아. 삼촌, 가족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뭔 소리냐? 서로 믿고, 서로 지키고, 서로 돕는 관계 아닌가요? 그런데 가족이 가족을 속이고, 가족의 것을 빼앗고, 가족을 절망에 빠뜨리면 그게 가족인가요? 작은아버지가 할 말을 잃었다. 김민호 씨는 20년 전에 이미 가족이기를 포기했어요. 제가 포기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먼저 포기한 거예요. 진짜 가족. 하지만 혈연이 아닌 진짜 가족도 있었다. 준석이었다. 20년 동안 내 복수를 지켜봐준 친구. 민수야, 정말 수고 많았어. 판결 이후 준석이 카페를 찾아왔을 때 한 말이었다. 친구 덕분이야. 준석이가 아니었다면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몰라. 아니야. 너의 의지였어. 20년을 참고 기다리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준석은 이제 내 법률 고문이면서 동시에 형 같은 친구였다. 진짜 형 같은 친구. 혹시 후회되지 않아? 20년이라는 시간을 복수에 쓴 게. 전혀. 그 20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그래, 이제 진짜 자유롭게 살아. 카페 단골 손님들도 내게는 가족 같은 존재들이었다.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오시는 박할아버지. 이제 80세가 넘으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셨다. 사장님, 오늘도 아메리카노 한 잔. 네, 할아버지. 오늘은 설탕 넣어드릴까요? 아니야, 쓴맛이 좋아. 인생이 원래 쓴 거잖아. 할아버지는 항상 창가 자리에 앉아서 신문을 읽으셨다. 가끔 나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그 시간들이 소중했다. 사장님은 참 다행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젊을 때 힘든 일을 겪어서 그래야 인생의 참맛을 알 수 있어. 할아버지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다. 대학생 은지 씨도 매일 오후에 찾아와서 공부를 했다.
사법고시를 준비한다고 했다. 사장님, 제가 변호사 되면 첫 번째 의뢰인이 되어주세요. 무슨 의뢰를 해? 카페 관련 계약서 검토라든지. 그런 걸로는 돈을 받으면 안 되지. 커피로 받아야 해. 이런 사소한 대화들이 일상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다. 복수의 진정한 의미. 후에 깨달음. 어느 날 밤 카페 정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정말 복수를 한 걸까? 20년 동안 형에게 복수하겠다고 다짐했고 실제로 법정에서 승리했다. 16억 원이 넘는 돈도 받았다. 형은 완전히 망가져 있고 나는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복수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였다. 20년 전에 나는 약했다. 형에게 의존했고 형의 거짓말에 속았고 절망에 빠졌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다르다. 경제적으로 독립했고 정신적으로도 강해졌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누구의 거짓말에도 속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안다. 복수는 그 과정에서 거쳐간 하나의 단계였을 뿐이다. 통해 얻은 것들. 첫 번째 자립심. 20년 동안 혼자 힘으로 살아오면서 진정한 자립심을 얻었다.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정신적 자립까지. 두 번째 인내심. 20년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 이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능력이다. 세 번째 계획성.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는 능력. 이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네 번째 진정한 인간관계. 혈연이 아닌 진짜 가족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준석 같은 친구, 카페 단골들 같은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안다. 다섯 번째 내면의 평화. 더 이상 누구를 미워하지 않는다. 복수가 끝나고 나니 마음이 정말 평화롭다. 피해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카페를 운영하면서 가끔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다. 가족에게 배신당한 사람들, 믿었던 사람에게 속은 사람들. 그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첫째, 포기하지 마라.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포기하면 끝이다. 나도 20년 전에는 죽고 싶을 만큼 절망적이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있다. 둘째, 감정에 휩쓸리지 마라. 복수는 차가운 머리로 해야 한다. 뜨거운 감정으로 하면 실패하기 쉽다.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준비해라. 셋째, 증거를 모아라. 아무리 억울해도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작은 것이라도 차곡차곡 모아둬라. 언젠가는 쓸 날이 온다. 넷째, 자신을 먼저 발전시켜라. 복수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강해져야 한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강해져야 한다. 다섯째, 진정한 목표를 잊지 마라. 복수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복수는 수단이고 진짜 목적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계획. 이제 나는 47세다. 인생의 절반을 넘어선 나이지만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라고 생각한다. 카페 사업을 더 확장할 계획도 있다. 다른 지역에 2호점, 3호점을 내는 것도 생각해보고 있다. 하지만 무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돈을 위해 사는 삶은 이제 지겹다. 여행도 하고 싶다. 20년 동안 복수에만 매달려서 제대로 된 여행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 이제는 시간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세계 곳곳을 다녀볼 생각이다. 봉사활동도 시작했다. 매주 토요일마다 근처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낸다.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 어린 시절의 내가 생각난다. 선생님, 또 언제 와요? 다음 주 토요일에 올게. 그때까지 공부 열심히 해. 네. 아이들의 밝은 미소를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진다. 내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오히려 치유해주는 일. 이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결혼에 대한 생각. 47세라는 나이가 늦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젊지는 않다. 하지만 이제야 진짜 누군가를 사랑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20년 동안 복수에만 매달려서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적이 없다. 마음에 여유가 없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마음의 평화를 얻었고 경제적 여유도 있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 가끔 카페에 오는 손님 중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하지만 급하지는 않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발전할 것이고 못 만나면 혼자 살아도 충분히 행복하다. 결혼도 마찬가지다.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된다. 이제는 그런 자유가 있다. 에 대한 마지막 생각? 가끔 형 생각이 날 때가 있다. 미워서가 아니라 그냥 옛날 생각이 날 때. 어린 시절 형이 내 손을 잡고 형이 지켜줄게라고 했던 그 순간들. 그때는 정말 행복했다. 만약 형이 배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여전히 형제로 살아가고 있을까? 하지만 가정법은 의미 없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고 선택한 건 선택한 것이다. 형은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나도 내 선택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였듯이 지금의 형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른다. 알고 싶지도 않다. 그건 더 이상 내 관심사가 아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나는 더 이상 형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 미워할 이유도 미워할 시간도 없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니까.